2019년 12월 13일 금요일 저녁 6시 45분입니다.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제목은 경제발전의 회방꾼들이라는 책이고요. 지은이는 최승로라고 합니다. 최승로 씨라고 표현할게요. 최승로 씨는 비교적 온화한 말과 성품 그리고 표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젊은 층들하고도 잘 어울리는 듯해요. 근데 지금 최근에 들어와가지고는 활약상을 안 보여가지고 좀 유감스럽긴 한데 제가 이분에 대해서는 한때 많은 자료를 잘 봤습니다. 먼저 목차부터 보면요. 경부고속도로와 천성산 터널, 그 다음에 포항제철과 삼성전자, 그리고 부안 방패장, 환경 분야의 회방꾼들, 한미 FTA와 광우병 사태, 회방꾼들을 넘어서 라고 하는 목차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 책은 아마 4년, 3년 정도 전일 겁니다. 아마 이 100년 동안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시리즈물로 나왔고요. 대한민국 정체성 총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전집을 다 사게 되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브론즈상을 끼워주는, 브론즈상이 훨씬 더 비싼데 아마 가격으로 치면은 뭐 200만 원을 호가할 수도 있는 그런 제품인데 끼워줬어요. 완전히 득템을 한 셈이었죠. 경부고속도로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여기에도 내용이 더 나오는데요. 그 건설 현장에 나와가지고 중장비 앞에서 들어 누워가지고 있던 그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김대중 선상님이 되겠습니다. 그때 시각에서는 그럴 수 있었다라고 이해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암적인 존재들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살도 모자라는데 웬 고속도로? 무조건 살이 가장 중요하다. 그때 당시의 세계관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긴 합니다.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한 사람 중 하나가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다. 김대중은 IBRD의 보고서를 근거로 들면서 가뜩이나 전라도에서 현 정권에 대해 불만 운운하는 이때 같은 국토 내에서 어찌하여 복선철도가 있는 곳에 다시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파행을 하는가라고 성토했다. 최근에 전라도의 어떤 일각에서의 학자는 그런 말을 한다 그래요. 박정희 대통령이 지역 차별을 했다. 그래서 전라도의 민심이 나빠졌다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게 이제 드러나죠. 그냥 반대만 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지역 발전에 차별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박정희 대통령만큼 지금 뭐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말을 좌익들이 많이 쓰긴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만큼 균형 발전을 이룬 사람이 없을 겁니다. 새마을 운동의 그 참모들이 대다수의 호남 인사들이었습니다. 천성산 터널의 회방꾼들이라고 나오는데요. 요거는 이제 한번 보시면 제가 신문 스크랩을 해놓은 건데요. 2018년 10월 27일 토요일자 조선일보입니다. 말라붙는다며 지율이라고 하는 그 중이 있습니다. 그 중이 있는데 제가 자료를 하나 찾아놨습니다. 자, 요거는 그 지율이라고 하는 여자 중이 단식을 100일을 성공한 정말 희대의 단식을 한 사람인데요. 아무래도 간헐적 단식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석가모니도 못 해낸 일을 하니까. 근데 그 당시에 문재인 씨가 이게 노무현 정권 시절이니까 여당 당수였나요, 이 사람이? 근데 찾아가서 여당 당수 아니면 아마 당시에 시민사회 수석이라고 하네요. 찾아가가지고 100일을 단식하는 그 여자 중을 만나고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만은 말라붙는다며 지율이 단식한 천성산 습지 살아 숨쉰다. 도롱뇽이 너무 많아졌다 그래요. 지금은 개체수가요.
공사 중단으로 연 2조 5천억을 2년 8개월로 잘못 환산했다. 어쨌든 공사 중단으로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도롱뇽 탓에 늦춘 천성산 터널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6조 원 넘는 손해라는 관련 정정 보도문이 조선일보에서 나왔습니다만은 어쨌든 환산해보면은 이 정도로 엄청난 혈세를 낭비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고요. 회방꾼들의 조직화, 유언비어의 조직화라고 합니다. 지금 일본에 대해서 방사능 피해에 대해서 우리 김익중 씨, 조선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김익중 씨를 비롯해서 소위 환경단체들이 하고 있는 것과 그것이 어떤 형태로 조직화되는지 여러분들이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각종 시민단체나 종교사회에 왜 피를 쓰고 있다. 오늘날 시민단체나 종교사회단체가 우리 사회에서 발휘하는 권력의 정도는 매우 높고 그 영향력이 크다. 그들이 조직화하는 과정도 상당한 수준이다. 불교사회단체가 큰 역할을 했다. 참여연대, 민주노총, 농민회, 여성회 등 끼어가는 식으로 일조했다. 요즘은 이제 원불교에서도 같이 튀어 나오고 있습니다. 포항제철과 삼성전자 그리고 부안방패장. 지금 포항제철 반대한 사람들 중에서 자동차 타지 않는 사람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수출 주도형 산업화와 삼성전자, 중화학 공업 육성 정책과 그 반대자들. 제가 예전에 썼는 책인데 최근에 좌익들의 선심성 복지 정책이 난무하고 또 자기들이 오히려 이제 와가지고 규제 이야기 운운하니까 제가 이 책을 빼들어 가지고요 내용이 정리 안 된 상태에서 쭉 훑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메모를 이렇게 놨네요. 확실히 보장된 미래가 아닌 낯선 미래는 늘상 장벽이 있다. 예, 이러니까 이제 오너의 밤을 새는 고민이 있을 것이죠. 그리고 그 오너가 성공을 하면 대박이고 실패하면 배임죄로 감방에 쳐넣어버리는 게 한국 사회입니다. 당시 정부가 지금 같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라는 규제를 시행하고 있었다면 아마도 삼성의 전자업계 진출은 불가능했을 것이 틀림없다. 삼성이 자동차 산업에 진출하려고 할 때에도 이건희 개인의 자동차 취미 생활을 하려고 대기업이 자동차 산업에 뛰어든다라고 하면서 반대했던 자들이 또 있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만들 때도 거기 다닐 차가 어디 있느냐라고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오히려 그렇지만 생산품의 80% 이상을 수출했고 전자산업의 규모를 현저히 증대시켰던 것이다. 이제 시장의 확장, 파이가 넓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의 생활 여건이 높아지면서 전자제품의 수요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내 반대론자들은 기적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이 모든 게 국민의 땀과 노력의 결과이자 결정체라고 둘러댄다. 그러면서 자신들도 국민의 한 사람이었음을 강조한다. 구역질 나오는 그런 좌익들의 변명이죠. 반성을 하지 않습니다. 박현채 민족경제론은 자급자족, 농업경제 등을 주장하면서 시대에 뒤떨어진 정책을 제시한다. 이는 한국의 눈부신 성공을 외면한 한낱 트집 잡기에 불과한 것이 분명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반대자들에 의해 떠돌고 있다. 박현채 민족 경제론이라고 하는데요. 김대중에게 경제 정책을 제시했는 소스를 제시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안방패장 이야기 나오고요. 주도적인 인물을 보면은 김정욱, 백낙청, 여기 보면은 알만한 좌장들이 다 나옵니다. 제가 줄 꺼놨는 사람들이 문국현, 문정현 형제 신부라고요. 소위 신부입니다. 지금은 보니까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 오페라인가요? 그런 것도 막 만들어내고 하던데요. 이런 사람들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죠. 하승수, 민변.
지금은 이런 환경운동연합에 있는 활동하던 사람들이 아마 한 자리씩 꿰어차는 권력의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등용문이 된 것 같습니다. 새만금 간척사업과 환경운동 어디 하나 반대 안 하는 데가 없습니다. 실제로 잘 사는 사회는 깨끗하다. 경제성장으로 환경이 깨끗해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환경운동은 경제성장의 결과로 파생된 존재다. 예, 환경운동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미세먼지 가지고도 이야기하지만은 잘 살게 되니까 라돈이 어떻다. 과거엔 또 라돈이 좋다고 한 때도 있었습니다. 이게 살만하니까 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시골에 우리 엄마 말을 빌리자면 뽀시럽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아이고 그거 좀 더러우면 어떠노, 뽀시럽게 굴지 마라, 이렇게 말할 때 쓰는 말인데, 잘 살게 되면 이런 행동들이 오히려 나오는 거니까 환경운동의 활동은 경제성장의 방증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새만금 갯벌 생명평화연대는 환경단체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지금은 이제 또 탈원전 운동을 하고 있죠. 녹색연합, 새만금 간첩 적각 중단을 위한 전북 사람들, 환경과 공해 연구회,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김영락 씨라는 사람 나오죠. 불교 환경연대, 풀꽃세상. 지금 이 사람들이 이름을 쪼개거나 조금씩 변형시켜 가지고 사드 반대 이런 것들도 많이 나와요.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 이런 사람들요. 이것이 남한의 핵에너지가 아닌 북한의 핵무기가 될 경우 문규현에게는 운동의 영역에서 빠지고 만다는 점에서 이를 명확히 알 수 있다. 이들의 정체를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전국농민회 총연맹, 한국농어촌 사회연구소,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전교조. 근데 얘들은 노동조합이라는 말을 빼요. 이때만큼은 노동자라는 말이 싫은 모양이죠. 그래서 전교조라고 해요. 전교노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아니면 전노총이라고 하든가. 민변, 예, 여기 아주 기라성 같은 이름들이 다 나오죠. 민주화는 꼭 붙어요. 제 메모를 한번 읽어볼까요? 무당 같은 존재들이다. 온갖 불안과 선동구호를 남발하고 이득을 취한 뒤 자리를 떠나버리는 존재들. 예, 막상 흔들어 놓고는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런 시위는 직업적입니다. 개발의 필요성은 환경단체들이 딴지 걸고 나서면 애매모호해지게 마련이다. 꼭 개발할 필요가 있는지 헷갈리게 되고 그 헷갈림 속으로 개발의 피로감이 흘러들어오게 된다. 피로감이 사회에 만연하면 그 개발은 무산될 수 있는 일이다. 교묘히 파고들어, 논리의 틈새를 교묘히 파고들어 이성적 판단을 교란한다. 그러니까 이론화되어 있지 않고 과학적인 사고를 하지 않으면은 낚여 들어가기 십상인 거죠. 이제 환경 이슈는 진정한 환경 보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념으로 변질되었으며 비판의 사각지대로 엄습한 성역이 되어가고 있다. 제 메모는요, 성역이 많으면 세상은 곱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18 같은 것도 성역이 되어 있죠. 청계천과 4대강 사업, 얼마나 뜨거운 이슈가 됐습니까? 근데 지금은 여름에 청계천에 발을 담그고 이명박을 욕하는 시대가 되었고요.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벗어났으면서 4대강을 욕하는 시대입니다. 너무 비과학적이죠, 한국 사회가. 한미 FTA와 광우병 사태. 예. 지금 MBC 회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 당시에 PD 수첩에서 광우병에 불시에 기름을 부은 사람입니다. 예, 광우병, 그다음 미순이 효순이 사건, 정권, 이런 것들 제가 기록을 해놨네요. 민주주의가 뿌리째 흔들린 순간입니다. 아닙니다. 이 사람들도 민주주의라고 주장해요. 종류가 다른 민주주의겠죠. 반미 투쟁에 함몰된 회방꾼들. 예, 이 회방꾼들의 종착지는 반미입니다. 기승전 반미입니다. 마지막에는 꼭 반미로 치달아 갑니다. 물론 그 전에 반일을 건너뛰게 되겠죠. 반일을 연결고리로 삼아서 반미로 가는 겁니다. 반일은 하기 쉬워요. 정서상. 반미는 조금은 좀 어렵지만 반일은 굉장히 하기 쉬워요.
MBC가 키운 광우병 사태의 책이 얇고 그 활자가 보시다시피 크죠. 이런 것들은 집안에 비치해 두고 자녀들도 볼 수 있도록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제 먹잇감이 건강으로 넘어가요. 지금 보면은 유전자 조작이라고 하는 그 음식, 식품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세상에 거의 대부분의 식품들, 식재료들은 다 유전자가 변형된 겁니다. 인공 교배가 일어난 거예요. 쌀도 그렇고요. 딸기도 그렇고요. 사과도 그렇고요. 안 일어나는 게 없습니다. 수박이 사과처럼 나무에서 열리게 만드는 그런 세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집에서 반려견이라고 하면서 키우고 있는 그 개는 어떻습니까? 개. 뭐 요즘은 개라고 또 이야기하면 또 개 명예훼손에 걸리나요? 펫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개도요, 나지막하게 허리가 길고, 이렇게 생긴 개죠. 이렇게. 길고, 다리는 짧고, 꼬리 이렇게 돼 있고. 이게 다 인간의 어떤 그 취향으로 다 만들어진 개들입니다. 개 유전자의 본질은 뭡니까? 늑대잖아요. 그거 다 만들어진 겁니다. 정의구현 사제단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메모를 적어놨네요. 사제라면 본질적으로 정의로움에 합치되는 일을 하는 존재가 아닌가? 시장경제라는 말 앞에 굳이 자유라는 단어를 붙일 필요가 없듯이, 시장은 그 자체만으로 그냥 자유입니다. 근데 지금은 하도 자유라는 말이 참 그 귀한 때니까 궁색하게 자유시장 경제라고 붙이는데 원래 그냥 시장 경제죠. 굳이 자유라는 단어를 붙일 필요가 없듯이 정의가 오도되고 남발된다라고 제가 메모를 해놨습니다. 건강 분야에 있어서는 시민들을 동원한 데 탁월한 면모를 보인다. 과거에 시체팔이를 한다 그러죠. 시체를 앞세워가지고 사람들을 개강시켰다면 이제는 건강 관련된 거. 얼마 전 민식이법도 마찬가지지만은 민식이를 친 사람이 23km로 달렸을 뿐인데도 민씨가 죽었다라는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격분하는 것처럼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성 아닌 감정으로 움직이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물론 그 감정에 덜끓는 에너지를 잘 활용한다면 엄청난 성장을 이룰 수도 있는 거죠. 대한민국의 한강의 기적처럼요.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나라의 기본 틀로 삼은 것은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을 건국하면서부터다. 식민지에서 해방되고 전쟁까지 겪은 나라인 대한민국이 놀라운 성과를 거둔 것은 이승만이 나라의 기본 틀을 제대로 세운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정착은 시장경제가 발전하면서 경제 수준이 높아진 이후에 가능하다. 박정희 전두환 시대가 자유민주주의 정착을 가장 이끌어낸 사람입니다. 지금은 자유를 탄압했다. 글쎄요. 겉으로는 그렇게 나타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해야 되는데 시험 기간에 부모님이 놀러 다니지 못하게 해서 독서실에 딱 틀어박혀가지고 공부해 하고 꿀밤을 준다면 아버지의 독재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결과에 대한 혜택, 수혜자는 본인이 되겠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역사는 이런 식으로 어느 게 옳다, 어느 게 더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거미줄처럼 얽혀서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제가 체육 지도자지만 아이들이 운동을 하기 싫을 때도 있지만 제가 체계적으로 운동을 시켜서 그 결과로 얻어지는 그 느낌은 본인들이 다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 혜택은 그런 것과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박정희가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저질르는 독재라는 것은 일찍 일어나라. 농한기에 겨울에 노름하고 그런 거 하지 마라. 땅 팔아 먹지 마라. 시멘트 줄 테니까 도로를 만들어라. 초가집 걷어내라. 잘하면 더 줄게. 그게 박정희가 했던 독재입니다. 정치인으로서는 꽝인 거죠. 이승만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우리나라의 기본 틀로 삼았고 박정희 그 체제를 발전시키 산업화를 이룬 것은 또 다른 업적이라고 할 수 있다. 산업화를 이루지 못한 나라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지 못하고 타락의 길을 걸었다는 것은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산업화를 이뤄낸 것은 곧 자유민주주의를 지킨 것이며 자유민주주의가 우리나라의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민주주의 국가로 나갈 수 있는 바탕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인민민주주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게 민주주의가 꽃이 폈나요? 그리고 중동 쪽이 꽃이 폈나요?
남미는 어떻습니까? 안 되죠. 중국도 아직 멀었고 베트남을 우리가 잘 주목합시다. 베트남이 뒤따라오고 있는 대한민국이라고 할까요? 베트남이 어떻게 해서 자유민주시장 경제 체제가 뿌리 내릴지 우리가 한번 관전 포인트를 잡고 한번 지켜봅시다. 1987년 평화로운 정권교체를 이루면서 정권교체를 피 흘리지 않고 바꾸는 게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절차적 민주주의라고 하죠. 지난 탄핵에서부터 촛불 광란을 일으켜가지고 후다다닥 탄핵 이끌어내고 전원일체로 합의로 그렇게 탄핵시켜버리고 문재인 씨는 대중들 앞에 나가가지고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시키지 않으면은 뭐라고 했죠? 혁명이다라고 이렇게 외치고 그거 내란죄거든요. 그게 절차적 민주주의일까요? 그리고 지금도 아직까지 계속 촛불혁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말 자체가 이미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라고 하지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는 말도 있지만 이는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을 때의 이야기다. 경제 성장은 사회 발전을 위한 선결 과제임이 분명하다. 제가 여기 메모에 항산항심이라고 해놨습니다. 창고 곳간에 먹을 게 생겨야 도덕심도 생기는 겁니다. 지갑에 돈 없고 살독에 살이 떨어지면은 도덕심은 사라집니다. 세상은 야만이 되는 겁니다. 자유경제를 위협하는 회방꾼들, 이렇게 반자유 자본주의 세력. 자본주의라는 말은 자본을 인간하고 나누면 안 됩니다. 자본주의라는 말 자체가 인본주의고 또는 시장주의고 이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본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인간 본성을 그렇게 박애정신을 발휘하는 걸 봤습니까? 북한에 사람 죽이는 거 한번 보세요. 그리고 지금 이 정권에서 법이고 뭐고 간에 총선이라든지 권력 유지를 위해서 어떤 미친 짓을 하고 있는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박정희 시대 때는 그래도 있잖아요. 사람 잡아가지고 체제 전복을 위한 데모를 해도 막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통역당 사건 같은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큰 사건들이야 끝냈지만은 다 반성문 쓰면 전향했다라고 보고 놔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 증거가 명징한 증거가 바로 신영복 아니겠습니까? 신영복 씨가 성공회대에 가서 성공회대 강연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 세례라는 건 이제 종교적인 표현입니다. 김재동, 지금 청와대 대변인 하는 고민정, 이런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머릿속이 죽을 때까지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까? 안 바뀝니다. 죽어야 끝이 납니다. 핵과 평화에 대한 문제에서 그들이 보여주는 한국과 북한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뭐 이런 것들은 가만히 관찰해 보면은 그 사람들의 정체를 잘 알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앞으로도 해방꾼들의, 이게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해방꾼들의 해방 노름은 멈추지 않을 것이며 그들은 끊임없이 윤비어를 양산 유파하여 사회 혼란을 야기할 것이 분명하다. 어떤 식으로든 시민들은 윤비어와의 싸움에 나서야 한다. 유언비어에 맞서 사실을 밝혀내는 시민들의 목소리와 적극적인 행동만이 해방꾼들을 넘어 국가 사회 발전에 이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과학해야 됩니다. 과학. 그 다음에 진실. 그 다음에 지식. 이런 것들을 존중하는 사회여야 됩니다. 그러면은 선동에 잘 휩쓸리지 않게 됩니다. 제가 책을 보면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메모를 해놓는 습관이 좀 있습니다. 책 뒤편에 이렇게 메모되어 있고 2015년 8월 12일 날 봤다고 메모가 되어 있네요. 이 책의 1쇄는 1월 10일인데 2015년. 이거는 이제 얼마 전에 보면은, 책은 이제 빼놓고요. 얼마 전에 보면은 박영선 씨가 검찰의 타다 기소는 붉은 깃발법을 떠올린다. 붉은 깃발이라는 거는 이제 영국이 전기 자동차가 나오면서 마차 업계에서, 마차 업계 지금으로 치면 이제 협회가 되겠죠. 전기 자동차의 속도를 제한시켜라. 우리가 먹을 게 없어진다. 그 다음에
전기장치의 중량을 제한해라라고 해서 실제로 붉은 깃발을 들고 속도를 이렇게 제한하면서 다녔던 총극을 벌어지는데, 그때 그 붉은 깃발 레드 플래그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붉은 깃발법이라고 합니다. 박영선 씨가 검찰의 타다 기소가 붉은 깃발법을 떠올리게 한다라고 하는데, 자리가 사람 만들으라고 이런 세금 먹여가면서 장관직을 하는 게 아니죠. 이 사람이 이제 와서 붉은 깃발법을 이 사람들이 말할 수 있을까요? 아까 저기에 역사적으로 계속 해온 자들인데요. 예를 들어 적합업종, 저희 메모해놨는데요. 동반성장, 박운찬 씨죠. 면세 사업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여버렸던 홍종학법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 제가 언뜻 떠올라서 이렇게 메모를 막 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선동으로 일본하고 싸움을 벌이면서 소부장이라고 해서 소재 부품 장비를 우리가 독립하자 이런 캠페인 같은 걸 막 벌이면서 화관법이 나왔습니다. 화관법. 문재인 반도체 강국 아무도 못 흔든다. 소재 부품 장비.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안전기준이 79개에서 413개로 늘어나고 화관법이 불황보다 더 무서워요 라고 하는 현장에 있는 이 업자들이 말을 하고 있고요. 정부,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한다면서 화학물질 관련 규제는 세계 최고다. 물론 이거는 보수 진영에서의 책임도 분명히 같이 있습니다. 2015년 신문이 제가 스크립이 되어 있는 이렇게 빛이 좀 발해 있는데요. 민생법안 계속 막으면은 야당을 심판해 달라라는 메시지를 박 대통령이 총선 심판론에라고 하면서 말했는데, 당시 야당에서는 민주당 또는 반민주당에서는 가짜 민생법안에 반대한다고 낙선시키나 주문은 선거 개입이다. 야, 이 정도 가지고 선거 개입이면은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보면 참 어마어마한 벌을 받을 텐데요. 이러한 와중에도 이것도 2015년 기사입니다. 온갖 회방을 이겨낸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약진. 예, 민주노총 칭찬하는 건 아닙니다. 기업이 이 나라를 이끌고 있습니다.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더불어라는 것은 신영복이 만들어낸 말이고요. 세기와 더불어라고 하는 김일성의 책에서 따왔습니다. 세기와 더불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신영복은 김일성이가 굉장히 아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대용인가요? 제가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데 베트남이 공산화되면서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도망 나와야 되잖아요. 그걸 끝까지 다 책임진다고 있다가 억류되어 버렸던 우리의 외교관이 있습니다. 그분이 군인 출신인가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그분과 맞교환하려는 거래를 하려고 할 만큼 신영복을 김일성이 아꼈거든요. 김일성의 책이 세기와 더불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불어 숲, 더불어 얼마, 더불어 이렇게 그 용어를 검색해 보면은 나올 거고요. 신영복 글자체가 뜰 거고요. 그게 신영복의 작품들입니다. 그걸 요 앞에 붙였는 게 더불어민주당이고요. 더불어민주당이나 더불어민중당이나 더불어통진당이나 저는 다 똑같다고 봅니다. 감자줄기처럼 다 연결돼 있다고 그래요. 민주당 체감경기 부진은 언론, 야당 탓이다 라고 했습니다. 최근에 시끄러운 이슈가 되고 있는 김건모의 노래 제목 핑계. 김건모가 이걸로 가지고 일약 스타로 올라갔거든요. 예, 핑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구미에서 불산 사고가 벌어졌을 때 문재양 씨가 현장에 출동해서 일주일이면 다 휘발성 때문에 일주일이면 다 날아가 버리는 불산인데도 마스크를 끼고 짐짓 이런 눈빛으로 큰일 났다 말랐는 고추 옆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썰레바리를 치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문재양 씨가 이거는 이제 2012년 기사입니다. 구미 불산 진상조사 시민 캠프가 맡아달라. 전문가의 영역인데 시민 캠프가 맡아달래요. 지금 경찰이든 어디든 말이죠. 시민경찰학교라는 걸 만든 게 2002년일 겁니다. 2002년. 김대중 시절일 것 같은데요.
이 사람들은 전문가 영역에 걸핏하면은 시민 참여 또는 시민 어쩌고 저쩌고 위원회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식사를 하신 분들이 지금 7시 15분인데 좀 식사 시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 한번 볼만은 합니다. 이렇게 봐주시고 또 금요일 날 또 회식도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 그림을 보여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청성산에 가서 100일 동안 단식한다는 그 기네스북 오를 만큼의 기록을 세운 그 여자 중하고 같이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산가족 상복 때 74세 나이로 속여가지고 새치기 미팅을 할 때 만났던 이모라고 했던 북한에 살고 있다는 이모라고 하는 사람과 얼굴이 굉장히 많이 닮았죠. 검색해 볼까요? 잠깐. 자,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안 닮았습니까? 두 사람 안 닮았나요? 이 사람은 모르겠어요. 이 사람 둘이 안 닮았나요? 얼마 전에 친모라고 해서 돌아가신 분 얼굴하고 닮은 거하고 이 두 사람 닮은 거하고 한번 보세요. 자, 요거는 그냥 맛깔스럽게 재미로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제가 이 책에 꼽아놨는데 경주 방패장 시대 열린다라고 해서 2015년 기사가 이렇게 있고 뭐 각 지자체 장들이 황교안 대표도 황교안 이때 국무총리인가요? 이 사람도 나와 있고 경주 방패장 준공 자랑에 앞서서 과잉 투자 반성부터 해라. 2015년 기사고요. 뭐 이거는 번외로 꼭 좌익들만 욕하자는 게 아니라 님비 핀비 현상부터 해서 국민 모두 각성해야 되기 때문에 말합니다. 멀쩡한 보도블록 갈아요 엎기 이런 것도 경제 발전의 해방꾼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좌익들만 욕할 게 아니라 우리 국민 정서 대부분에 깔려있는 지금 최근에 예산 집행하는 거 한번 보세요. 그다 다 국민들 수준 때문에 정치꾼들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모로 종합해서 경제발전의 해방꾼들이라고 하는 책을 한번 해봤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려고 했는데도 이렇게 늘어지게 되네요. 감사합니다.